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위아더 글로벌 시리즌이라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고도 있고, 현재 세계 시민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한재윤이라고 합니다.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. 앞으로 또 이렇게 글로벌 이슈와 관련된 이야기를 편하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좀 더 많이 공감을 해주시고 공유도 많이 해주시면 저도 그 기운 받아서 더 많이 자주 올릴 수 있지 않을까, 네,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오늘 처음 잡은 주제는요. 오늘의 첫 주제는 유엔 사무총장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. 다소 딱딱한 제목이지만 재밌게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네요. 그 2016년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의 마지막 임기 해였고, 2017년이 이제 그 새로운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전 포르투갈 총리였던 구테레스라는 분이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게 되죠. 이렇게 타이밍도 좀 잘 맞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, 근데 사실 이런 그 오늘 주제를 잡게 된 어, 가장 커다란 계기는 그 낙지 비빔밥이 좋습니다. 네, 뭐 하루는 제가 이게 너무 이렇게 매콤한 게 좀 땡겨서 동네 주변에 있는 식당에 갔는데요. 근데 마침 그때 식당 안에 있던 그 TV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이 얼굴이 크게 나오고 있었습니다. 그때 옆에서 이렇게 밥을 드시고 계셨던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 이렇게 한마디 툭 던지시더라고요. 어, 세계 대통령이 나왔네? 라고 말입니다.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, 생각보다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것을, 네, 세계 대통령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해봤어요. 근데 사실 이런 인식은 어, 사실 어린이용 위인전 내용에서 좀 벗어나지 못한 정도의 인식이거든요. 그래도 우리가 정말 최초로, 아시아 최초로 그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로서 이 정도의 인식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들어서, 네, 오늘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. 네, 물론 그 우탄트라는 전 유엔 사무총장님도 계시긴 했어요. 그분은 미얀마 출신인데, 뭐 저희는 동아시아에서 최초의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네, 그러면은 먼저 유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? 유엔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어, 세계 193개국들이 회원을 가입을 해서 이루어진 국제 기구죠. 그래서 이 모든 국가들이 모여서 그 회의를 하고 유엔에 대한 어떤 의사 결정을 하는 유엔 총회를, 네, 뭐 세계 의회로 보고, 그 유엔 총회에서 그 이루어진 결정을 집행하는 담당을 하고 있는 곳이 그것도 사무국이고요. 유엔 사무국이고, 그 유엔 사무국의 짱이 바로 그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이렇게 좀 비유적으로 유엔의 사무총장을 세계 대통령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긴 합니다. 하지만 이렇게 보는 것은, 네, 상당한 현실적으로는 비약과 무리가 있는 것이죠. 그 우선은 그 유엔 사무총장을 선출하는 과정만 우리가 살펴봐도 그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. 굉장히 쉽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유엔 사무총장은 사실 강대국들의 입맛에 맞게 랜덤으로 뽑힌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. 기본적으로는 그 대륙들에서 뭐 아시아 대륙이든 아프리카 대륙이든 골고루 나올 수 있도록 그 안배를 하는 그런 기본적인 암묵적인 규칙이 하나 있고요. 그리고 그 좀 강대국들과는 어떤 크게 어,
이해관계가 덜 얽혀 있는 중소국가들 중심으로 해서 그 출신들 중심으로 해서 많이 뽑혀왔습니다. 뭐 근데 우리 경우는 작은 나라가 아니죠. 꽤 큰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데, 네,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무총장이 배출될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가 바로 노무현 정부 때였었는데요. 노무현 정부에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또 당시에 그 반기문 사무총장님의 어떤 개인적인 역량이 잘 맞아가지고 저희 나라 출신의 유엔 사무총장이 나올 수가 있게 된 것이었죠. 보통 그 유엔 사무총장을 그 선출하는 과정은요, 그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먼저 고릅니다. 먼저 골라서 단수 추천으로 총회 그 추천을 하고요. 그러면 총회에서는 보통 형식적으로 어, 그 박수를 치면서 그것을 이렇게 승인하고 정식으로 임명하게 되죠. 이 안보리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에서 전쟁과 안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. 그 모든 그 유엔 회원국들을 대표해서 이 전쟁과 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건데요. 그래서 또한 그 이 이사회에서 활동하는 국가들도 따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총 한 15개국이 뽑혀서 그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데요. 이 이사국들은 크게 상임 이사국과 비상임 이사국으로 나뉩니다. 상임 이사국 같은 경우는 주로 이렇게 강대국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요. 임기가 없이 정말 죽을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안보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 그리고 나머지 그 10개국 같은 경우는 2년 임기로 돌아가면서 다른 나라들이 맡게 되는데요. 네, 비상임 이사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이 15개국들 중에서 상임 이사국 전부를 포함해서 9개국이 찬성을 해야지 그렇게 유엔 사무총장이 임명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. 여기서 뭐 상임 이사국이 한 국가라도 반대를 하게 된다면은 탈락하게 됩니다. 이렇게 결국은 강대국들의 입맛에 맞춰가지고 뽑힐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죠. 게다가 그 보통 국가 같은 경우는 그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이 세금을 바탕으로 해서 그 국가가 운영이 되잖아요. 근데 유엔 같은 경우는 그런 세금을 내는 주체가 없습니다. 없이 그 유엔의 어떤 운영비 같은 경우는 그 회원국들이 각각 부담하고 있는 분담금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. 아무래도 이런 그 분담금을 더 많이 내는 곳은 그런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 유엔 사무총장 입장에서도 어쨌든 유엔의 전반적인 운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운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취임 후에도 이런 그 강대국들의 그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또 하나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그 유엔 사무총장은 상당히 세계 대통령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커다란 한계를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엔 사무총장을 우리가 세계 대통령이라고 언급하는 이유는 그만큼 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거든요. 우선은 뭐 기본적으로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4만 명 이상이나 되는 그 사무국들 직원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수반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국가 원수급의 예우를 받고 있고요. 그리고 유엔 평화유지군에 있어서 그런 형식적이지만 최고 통수권자로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만약에 그 어떤 세계에서 이렇게 벌어진 문제인데 그 문제를 유엔 사무총장이 큰 문제라고 인식을 해서 선택을 해서 임의로 이것을 안전보장 이사회에 딱 던져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논의해달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죠. 그리고 뭐 자연재해 같은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
긴급 구호를 할 수 있게 그런 역량도 갖추고 있습니다. 이렇게 유엔 사무총장은 어쨌든 세계 대통령으로 사람들이 인지를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힘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없진 않습니다. 하지만 이런 방금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어떤 유엔 사무총장의 힘은 원래 주어졌다기보다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전에 있어 왔던 유엔 사무총장들이 그때 당시에 어떤 그런 국제 역학 관계에서 잘 자기의 개인적인 역량을 잘 발휘를 해서 만들어 온 그런 힘들입니다.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어졌던 것들이 아니죠. 그래서 우리가 이 유엔 사무총장을 볼 때는 그 자리 자체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그 자리를 갖게 된 그 사람이 과연 이후에 어떤 일들을 하게 돼서 그런 유엔의 위상을 더욱 높였는가, 그것을 따져보는 게 맞습니다. 보통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실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뽑힌 것 자체가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어떤 민주적인 정당성을 갖게 되죠.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총장은 뽑히는 것 자체가 뭐 의미가 있지가 않습니다. 이후에 어떤 스스로 업적을 쌓을 수 있는가, 쌓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유엔 사무총장을 볼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기준인 거죠. 그래서 사실 이렇게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이렇게 이 복잡한 국제 관계의 한복판에서 이런 유엔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인데요. 그래서 당시 유엔 사무총장 1대 사무총장이었던 트리그베 리라는 분이 이대로 이대 총장으로 이렇게 오게 된 다감 마르샬드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가능한 일을 하도록 지명을 받은 것이라고요. 이런 정말 불가능한 일을 또 해내는 게 바로 그런 사무총장인 것이죠. 그러니 우리가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 어떤 찬사를 보낸다면은 그 자리를 갖게 됐다는 것, 거기에 찬사를 보낼 게 아니고요. 그 자리를 갖게 된 후에 과연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, 어떤 업적을 쌓아서 세계 평화에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평가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찬사를 보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. 제가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봤는데요. 이번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이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백서를 만들었다고 들었어요. 이 백서란 것은 지나온 어떤 과정들, 어떤 일들을 잘 정리해서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을 했다고 알려주는 책일 텐데 보통 우리나라에서 행정부에서 많이 만드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관료로서의 경험이 유엔에서도 이렇게 발휘가 된 것 같습니다.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 사무총장은 특히 취임한 이후에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백서가 있으면은 또 이런 우리가 유엔 사무총장을 평가하는데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수가 있겠죠. 물론 이 백서를 만드는데 관여한 분이 바로 당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비판적인 어떤 그런 검토는 필요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백서를 만드는 그런 관행이 계속 생겨서 앞으로의 유엔 사무총장들도 이런 백서들을 만들 수 있게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. 네, 그러면은 오늘 첫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하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저도 굉장히 재밌네요. 앞으로 다음에 어떤 주제를 잡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혹시 추천을 해주신다면 그걸 한번 잡아서 해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. 혼자서 이렇게 떠들고 있는 게 좀
애매하지만 우선은 이렇게 혼자서 떠들면서 또 다음에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.